네, 안녕하세요. 성공초배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신진입니다. 네, 유진 씨가 어제 하루는 쉬더니 그래도 오늘은 나와주셨네요. 그럼요. 네, 나와야죠. 어제 유진 씨의 공백이 느껴져서 굉장히 두려웠었는데 그랬나요? 그래서 취준생 여러분들도 이 공백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백기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기 위해서 졸업 유예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올해 상반기 공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4명 중에 1명이 실제로 졸업을 미룬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쌤들에게 다 여쭤보면 졸업 유예는 100이면 100 다 추천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인사 담당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공백기나 또 졸업 유예로 인한 공백기를 줄이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백기 자체보다는 공백기 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뭐 이게 무조건 구직 활동이 아니더라도 구직과 관련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직무와 연결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쉬었는지 이 점만 명확하다면 공백기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잡정보센터를 보시는 분들은 영리한 구직 활동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인적성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네, 이분과 함께라면 더 이상 탈락의 고배의 쓴맛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취업 컨설팅계의 허니보이,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원하게 또 네. 머리를 까셨네요. 오늘은 또 이따가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서 네. 차 교수 느낌으로, 아, 마 교수 느낌으로 좀 차 교수? 준비를 했습니다. 막연한 느낌. 자, 오늘 아마 인적성 특집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금호그룹을 들고 오셨네요. K세트라고 읽으면 될지. 그렇죠, 뭐 K세트 K세트. 편하게 읽으시면 될 것 K세트. 같습니다. 이게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이 인적성 난이도는 어떤 편인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일단 뭘 보는지부터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크게 3가지 영역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적성 검사, 우리가 흔히 아는 적성 검사, 그리고 인성 검사, 한자 시험을 보는데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뭐 GSAT에 비교해서 조금 어렵다 쉽다 하시는데 뭐 GSAT과 비교하면 굉장히 좀 쉬운 수준의 문제들로 출제가 된다. 다만 뒤에서도 이야기할 거지만 우리는 한 가지,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풀어야 된다. 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마쌤도 여기 지원을 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맞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 치르셨던 네, 거 맞죠? 쳤었습니다. 주말에 어땠나요, 쳤었습니다. 그때는?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가장 좀 크게 와닿았던 게 마찬가지로 시간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계속 그 인적성 특집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뭐 삼성, CJ, 뭐 롯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 뭐 모르는 문제는 일단 비워두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인적성 시험을 경험해봤지만 이 금호의 인적성은 시간 관리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왜 그런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는 한번 이제 뒤에서 같이 한번 파악해 보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인적성 마지막 특집으로 시간 관리 끝판왕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K사트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남유진 캐스터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치열한 2019년 상반기 채용 시즌 다가오는 4월 28일에는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직무 적합도 검사인 K사트 시험이 치러질 예정인데요. 이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인재상과 또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인재를 뽑는 시험인 만큼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호 아시아나그룹은요, 지원 업종과 계열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K사트는 크게 적성검사와 인성검사 그리고 한자 시험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먼저 적성검사부터 살펴보시면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추리 능력, 지각 능력, 분석 판단, 상황 판단, 직무 상식 이렇게 7가지 유형이 출제가 되는데요. 문항수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풀이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성검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성검사는 총 210문항에 50분 시간이 주어지고요. 한자 시험은 50문항에 40분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스튜디오 돌아가서 만나보시죠. 네,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 K사트 영역별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네. 다른 기업의 인적성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셨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 K스타트 시험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저 PDP에 오타가 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짧을 텐데요. 단적으로 우리가 1교시 적성 그 파트에서 보게 되는 언어 영역만 하더라도요. 4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다 풀려면요. 1초에 언어 영역 문제를 그러니까 7.5초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고 하면 막 제시문을 읽고 그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네. 되는데 7.5초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다 풀라고 낸 건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낸 건지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이것처럼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한 시험이다. 그래서 제가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적성 검사 굉장히 시간도 부족한데 그럼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찍고 넘어가도 되느냐? 저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많이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금호 인적성에서는 정답률도 함께 평가 요소로 반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혹은 만약에 내가 풀었는데 틀린 문제, 답을 잘못 체크한 문제는 감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교시 적성 파트에서는 시간도 부족한데 모르는 문제 찍지도 못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만 이제 3교시 한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평가에. 여기서는 그래도 좀 찍을 수 있다는 희망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한자 시험을 별개로 치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기업 인적성에서 한자를 보는 대표적인 기업이 두 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LG,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입니다.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한 10문제 정도 간소하게 되게 봐요. 근데 금호 아시아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인성검사 보고 약 2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LG의 한 5배인 50문제를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만약에 내가 한자에 대한 지식이 조금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필요한 파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우리가 앞서서 인성이나 적성에 비해서 이 평가에 반영되는 비중 자체가 한자는 그렇게 높다고 하진 않으니까요.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다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게 K사트의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시간이 너무 네. 타이트해서 아무리 쉬운 문제도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문제 자체로만 봤을 때 난이도는 어떤 편인가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풀어볼 건데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굉장히 좀 쉽다, 수월하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술술 풀리겠지만 실수를 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남들도 술술 풀릴 거니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조금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 것인지 혹은 빠르게 판단해서 넘어갈 것인지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속독 학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막 되게 빨리 네. 읽어내는 능력을 길러주는 학원이라도 다녀야 될 것처럼 정말 시간을 짧게 주어지는데 대체 왜 이렇게 짧게 시간을 주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K사트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기업 인적성 시험을 보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항의 수나 혹은 난이도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적게 주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우리 지원자들의 어떤 효율성과 관련된 뭐 역량이나 자질을 좀 보고자 함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기업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걸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시간이나 뭐 사람, 인력은 굉장히 한정돼 있지만 해야 되는 일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누가 더 주어진 시간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일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서 빠르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우리 직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역량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미래 이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우리 지금의 취준생분들에게 가장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좋은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정해진 문제를 풀어봐라라고 할 수 있는 인적성 시험에 조금 더 이 효율성을 보고자 해서 이렇게 시간을 적게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세부 영역별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처음에 나온 게 언어 능력이거든요.
가장 잔인하게도 5분을 줍니다. 40문항을 푸는데 가장 짧은 시간을 주는 만큼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40문제 5분. 그러니까 전체 적성 7개 영역 중에서도요. 가장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 언어 영역에서 주로 출제되는 유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휘. 말 그대로 우리가 단어의 뜻, 그리고 뭐 유의어, 반의어, 뭐 관용구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유형. 그리고 두 번째는 독해. 그러니까 읽고 문제에 맞게끔 답을 고르는 이런 독해력과 사고력을 물어보는 유형.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인적성 시험이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어볼 텐데 오늘도 이분이 함께해 주실 것 같습니다. 남희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늘, 각오를 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아까 방송 이제 들어오기 전에 맞쌤이랑 얘기를 잠깐 했는데 굉장히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게 굉장히 쉬워서 그러니까요. 다 풀어야 된다고. 아, 틀리면 그러셨나요? 안 된다고 잔인하네요. 하시던데 네. 너무 부담이 되네요. 네. 그래도 한번 저희가 열심히 오늘은 풀어보기로 할 텐데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 문제를 그러면 7.5초 안에 풀어내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처음으로 보여드릴 문제는 한 1초. 어. 네, 바로 답이 생각이 나면 푸셔야 되고요. 근데 찍으면 원래는 안 되는데 바로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넘어가야 되지만 오늘은 그래도 연습이니만큼 그래도 한번 추측을 해보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1초예요. 보겠습니다. 문제를 읽히지도 않는데요. 문제를 보시면 바로 이거 문제를 보고 라고 1초 생각이 안에? 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바로 주실까요?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제시된 단어와 의미가 같거나 유사한 것을 골라야 되는데요. 제시된 단어는 마역이라는 단어고요. 순우리말이고요. 이와 관련된 그 뜻을 보기 동서남북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이건 바로 만역에 대한 뜻을 안다면 푸셔야 되고 모르면 제끼고 넘어가야 되는 패스해야 되는 바로 되는. 그렇죠. 여기서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네. 문제입니다. 1초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서 찍었는데 왠지 느낌이 3번일 것 같아서. 남쪽이요? 네. 저도 3번으로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는 북쪽 하겠습니다. 정답은 근데 두 분이 맞춰주셨네요. 3번. 아, 3번. 남쪽입니다. 따라갈 걸 그랬네요. 원래 대세를 좀 따라가는 게. 이런 순우리말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근데 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잘 안 쓰니까요. 그렇죠. 이제 이런 단어 아마 누가 만역이라고. 그렇죠. 잘 안 보셨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이는 그런 뭐 맞은편, 마주보다 이때 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일반적으로 남쪽을 뜻한다라고 하고요. 반대말인 북쪽은 노역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하나 외우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너무 획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는 편이죠. 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알면은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긴 하네요. 바로 나오고 아니면은 네. 넘어가는 게 더 좋은 맞습니다.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몸풀기는 끝났으니까 실제로 한번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바로 주시죠. 요거는 이제 반대의 의미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제시된 단어는 토로고요. 보기에서 토로와 반대되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1초 만에 바로 답이 나오면 푸시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답이 나오셨나요? 토로하다. 헷갈리네요. 토로하다. 저는 뭔가를 2번? 토로하다. 저도 저는 2번인 것 같아요. 전 4번. 정답은 또 두 분이 맞춰주셨는데 2번. 이 대세를 대세를 따라 따르셔야죠.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오늘 문제가 조금 쉽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그래도 설명을 조금. 그렇죠. 이제 반의어 문제니까 아마도 평소에 우리가 일단 토로하다라는 말은 조금 쓰잖아요. 그래서 토로하다의 반대말은 뭐 숨기다, 은폐하다 이런 뜻에서 답이 2번 은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고. 언어는 뭐 알고만 있다면 정말 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왜 네. 짧게 시간이 주어졌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어서 맞추고 그럼 나서 이해가 좀 된 것 저 문제 같아요. 맞췄어요. 왜 그러시죠? 자, 그럼 이어서 수리 영역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 영역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수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기본적인 사칙 연산, 우리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와 관련된 기초 그리고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을 물어보는 응용 수리, 그리고 통계 자료 보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자료 해석. 근데 이 케이스타트는 제가 예제 문제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쉽습니다. 그래서 빨리 푸는 게. 근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 없이 푸는 게 굉장히 아.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수리 영역 출제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를 또 바로 주시죠. 요것도 이제 쉬운 문제인데요. 그 사칙연산과 관련된 기초 수리 문제입니다.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는 동안 5초 안에 푸시면 돼요. 76 빼기 30 나누기 5 더하기 15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네, 풀었습니다. 다 푸셨나요, 벌써? 네. 자, 하나, 둘, 셋. 2번. 네, 어. 머리 맞췄습니다. 남미식 캐스터가 소리를 안 내네요. 아니요, 손으로 했습니다. 네. 손이야 이거 슬쩍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셋 다 2번이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정답. 뭐 근데 풀이가 네, 이번 풀이가 사실 그렇죠. 풀이 해주기 민망할 정도로. 네, 당연히 나누기부터 풀어야 된다는 건 모든 분들이 아실 텐데 이게 네. 시간이 급박하다 보면 아, 헷갈릴 그냥 수가 왼쪽에서 있겠네요. 네, 혹은 이 나누기를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걸 잠시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 때문에 갈리게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곱하기나 나누기는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아시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너무 쉬웠으니까 또 바로 다음 문제를 한번 주실까요?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조금 더, 네. 네, 제가 제시된 보기 그 내용을 보시고 이를 좀 시간을 초로 환산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서는 지금 2시간 36분이 몇 초인가와 관련된 아.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시계를 다 보시니까 아실 텐데 계산하기가 조금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아, 문제입니다. 네, 풀었습니다. 이것도 거의 조용히 몇 좀 초 안에 해주시죠. 아, 저도 풀었어요. 다 풀어야 되는 거죠? 저는 한 5초 안에는 풀어야 된다라고 5초 생각을 안에.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 맞닥뜨렸을 때는 네, 5초가 지나서 자, 하나 뭘 보시죠? 자, 예. 하나, 자, 둘, 둘, 셋. 셋. 4번. 4번. 아, 예. 4번이요? 네. 네, 몇 번이죠? 정답 4번. 아, 4번. 다 맞췄네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 예, 쉽네요. 그래도 풀이 과정을 좀 들어보죠. 그렇죠. 이런 문제는 이제 빨리 풀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위로 좀 통일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2시간 36분이면 총 우리가 분으로 만들면 아. 156분이니까요. 그렇죠. 1분에 60초니까 156 곱하기 60을 하면 답이 4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네. 이게 단순 계산인데 시간이 막 뭐 3초, 없다고 5초 안에 생각하니까. 풀면은 헷갈립니다. 약간 틀리는 분들 은근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풀어본 2개 문제가요. 기출로 나왔던 문제예요. 아. 근데 제가 숫자만 조금 변형한 거고요. 네네. 실제로 이런 유형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뒤에 조금 아까 말한 응용술이나 자료 해석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요. 실수하지 말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다. 이런 문제에서 네. 우리가 점수를 잃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문제가 풀리니까 좀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자, 신나 그럼- 보이시네요. 그럼 바로 다음 추리 영역도 알려주시죠. 네, 추리는 크게 이제 문자 추리랑 어휘 추리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0문항에 8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딱 봤을 때 요거는 풀 수 있겠다 싶으면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고 이거는 좀 힘들겠다라고 하면 바로 체크만 해두고 답을 마킹하지 마시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의 문제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어제 한번 GS에서 풀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네. 빈칸 채우는 문제인데 총 땡땡 방아쇠는 자동차 땡땡 괄호다.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네. 괄호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 내에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 푸셨나요? 네. 자, 하나, 둘, 둘, 셋. 셋. 3번. 3번. 이 네. 정도는 뭐 맞습니다. 저희가 정답은 다 같이 바퀴. 맞출 수 있는. 맞습니다. 이게 그때 뭐 보니까 뭐 유사한 관계 또는 네. 뭐 포함하는 상하관계. 관계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제는 술목 관계를 네. 또 기출 문제로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태성 쌤께서. 그래서 네네. 오늘은 저는 포함이 되는 부분 관계를 좀 갖고 왔는데요. 아마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 바로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네. 두 번째 문제는 괄호가 2개긴 한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거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5초에서 10초 내로 답이 나와야 되는 문제다.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서 네. 제가 두 번째 문제도 바로 그럼 좀 읽어봐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네. 요거는 마찬가지로 괄호 채우기 문제인데요. 괄호 땡땡 가구는 박쥐 땡땡 괄호 여기에 들어갈 괄호 단어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푸셨나요? 네네. 하나, 둘, 셋. 2번. 맞나요? 네, 정답 2번입니다. 굉장히 쉽죠? 저희 너무 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죠. 바로 그 4월 말에 치러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문제가 그러니까요. 계속 네. 나오고 있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신이 나는 것 신이 같습니다. 납니다. 자, 그럼 네. 바로 다음 영역이 사무지각 음. 영역인데 이 영역은 또 어떤 건가요? 네. 사무지각은 근데 말 그대로 사무실에서 쓰는 우리 문자나 기호 같은 걸 지각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어제 우리 GS 칼텍스 지각력과 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없는 뭐 문자를 찾거나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문제인데 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딱히 뭐 노하우나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누가 빨리빨리 답을 캐치해내서 풀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인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바로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를 공개해 주실까요? 요거는 이제 좌우 비교 문제인데요. 좌우를 비교했을 때 같은 문자가 몇 개인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고 같은 문자가 몇 개인지를 체크하셔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네. 빠르게 푸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눈이 좋아야 풀리는 그런 문제네요. 거의 시력 테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좌우를 비교했을 때. 네. 하나, 둘, 셋. 이 2번. 번. 네, 4개 맞습니다. 저희 네 개. 피디님 틀리셨네요. 지금 저희 제작진도 같이 풀고 있는데 저희 말고 이분들이 와서 풀어야 좀 취준생분들이 자신감을 얻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문제 이거는 뭐 정말 어떻게 해설을 하기도 어렵고 네, 눈이 좋아야 되네 이게. 그렇죠. 이거를 집중해서. 그래서 뭐 사람마다 노하우가 있는데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푸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 눈으로 빠르게 아. 훑어보고 좀 훈련이 되신 분들은 바로 푸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조금은 그래도 된다면 빠르게 풀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문제가 같아요. 진짜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좀 중간에 배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언어, 수리, 추리 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긴장이 느슨해질 수 있는데 그때 한 번 더 요 영역을 통해서 긴장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은 실전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죠? 이거는 조금 더 시력을 테스트한다,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한번 문제 먼저 보시면요. 네. 이거는 문자를 찾는 그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제시된 뭐죠, 이 이게? 사람과 같은 단어가 밑에 네모칸에 총 몇 개가 나와 있는지를 맞추시면 됩니다. 1번 16개, 2번 17개, 3번 18개, 4번 19개 중에 사람이란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는지 이런 체크하시면 거는 됩니다. 몇 분 정도 안에 풀어야 되나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5초에서 10초 만에, 왜냐면 어렵지 않거든요. 모두가 다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죠. 이거는 하나라도 잘못 세면요. 정말 실수하기 실수 때문에. 싸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푸셨죠? 네네. 네. 네. 하나, 둘, 셋. 삼 3번. 저는 사실 처음에 2번 했다가 남규 씨를 봤는데 3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찾았습니다. 아, 대놓고 이제 네.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까딱하면 하나 놓치고 갈 수가 있겠네요. 어. 네, 정답은 3번 맞는데요. 그래서 뭐 어려워서 틀린다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요. 그 금호의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실수로 보통 틀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아나운서 발음 연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람, 사랑, 사탕, 신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해도 좋을 정도로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체크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헷갈리는 게 있어서 사무지각은 글쎄요. 이거는 패스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서 뭐 모르는 문제는 없겠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웬만한 분들이 거의 다 빠르게 푸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뭐 딱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제가 또 케이스타트를 예전에 쳐봤다고 하니까 요 사무지각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네네. 딱히 공부가 뭐 공부 방법이 애매하네요. 있고 노하우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실전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나름 그래도 훈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네. 실제로 이거를 많이 막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나요? 이거를 풀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 비교하는 문제는 내가 뭐 왼쪽부터 3개씩 끊어서 한번 보겠다라는 식의 노하우를 본인만의 좀 편하게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간 단축 이게 좀 중요하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은 바로 분석 판단 영역. 이건 어떤 영역인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리의 한 갈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살짝 어려운 추리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크게 우리가 참, 거짓 판단하는 명제 추리 그리고 뭐 조건을 맞게끔 충족시키는 그런 논리 추리 문제가 있는데요. 어제 이것도 아마 비슷하게 풀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뭐 어렵지 않게 근데 그 중에서도 GS에 비해서 훨씬 더 쉽거든요. 금호는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바로 문제 주시죠. 제가 보기를 읽어드리는 동안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해리포터는 4월 첫째 주 박스오피스 1위 영화이다. 두 번째, A 영화관은 4월 한 달 동안 첫째 주 박스오피스 1위 영화를 주말마다 무료 상영한다. 그러므로 빈칸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보기를 그 4개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푸셨나요? 예. 헷갈리네요, 갑자기. 이게 전 첫째 주. 방송에서 풀 때 제일 어려운 게 이렇게 글자 많은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똑같은 글자를 제가 계속 읽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답을 찍어보긴 하겠습니다. 네. 찍었는데 왜 답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자, 저는 3번이에요. 저도 3번이요. 네, 정답 3번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고비가 이상한 왔어요. 게 네. 첫째 주가 들어있어서 그니까요. 그러니까 4월 한 달의 첫째 주라고 한다면 해리포터가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리를 하면 그 4월 한 달 첫째 주와 박스오피스 1위였던 해리포터를 주말마다 무료 상영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지금처럼 이렇게 긴장된 방송 상황이 아니라 정말 문제에 몰두하게 되면 답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전에서 훨씬 더 지금보다 잘 푸실 거예요. 저는 3번이 약간 함정이라고 생각한 게 매주 주말이 아니라 첫째 주만 볼 수 있다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요두 번째 보시면 4월 한 달 동안 첫째 주 박스오피스 1위 영화를 아. 상영하기 때문에요. 아. 이런 그러네요. 조건들을 그러네요. 이런 걸 봐야 되는구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남규 씨처럼 이게 함정이라고 생각하셔서 피해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선뜻 아까 3번을 체크해놓고 왜 다른 분들 먼저 얘기하지 않나 계속 눈치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일단 3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다음 문제도 바로, 한번 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는 이제 명제와 관련된 건데요. 요거는 제가 보기를 읽어드리는 동안 조건을 읽어드리는 동안 보기에서 답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비와 눈이 둘 다 내리지는 않았다. 여기서 1번 어제는 날씨가 흐렸다. 2번 어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렸다. 3번 어제 눈이 내렸으면 비는 내리지 않았다. 4번 비와 눈이 동시에 내리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 여기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푸셨나요? 네. 자, 하나, 둘, 셋. 3번. 좀 갈렸어요. 저도 1번이랑 3번이 되게 헷갈려가지고 왠지 1번이 뭔가 흐렸다 그냥 되게 간단 명료해 보여가지고 찍었는데 유진 씨는 뭐가 3번. 전 한유 3번이죠. 씨는 3번. 네. 저도 3번. 이게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음. 어제 비와 눈이 둘 다 내리지 않았으면 근데 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답이 1번이 조금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3번이 맞다고 이게 볼 수 참 있습니다. 거짓 판별하는 게 이렇게 약간 순간 이것도 맞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이 제시된 보기문을 보고 이 보기 내에서 맞는 답을 고르는 게 당연히 비와 눈이 안 내렸으면 둘 중에 하나가 내리면 날씨가 흐렸겠죠. 하지만 요 제시된 보기에 한해서만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우리가 실수를 방지하는 노하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자꾸 알겠습니다. 혼자 막 생각해서 답을 맞아요.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비와 눈이 둘 다 내리지는 않았으면 하나는 내렸으면 흐렸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자꾸 말을 마이웨이로 만들어내는. 이렇게.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6번째 영역인 상황 분석 영역인데 어떤 경향으로 출제되는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상황 분석은요, 실제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나 혹은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이것을 보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어떻게 보면은 뭐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그런 영역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를 바로 공개해 주시죠. 제가 요거는 그 제시문 보기문을 좀 읽는 동안 바로 답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A 사원은 타 부서원들과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그런데 어제 과음한 탓인지 컨디션도 좋지 않고 자주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당신이 A 사원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군요. 상황 근데 이게 판단입니다. 답이 있는 건가요? 사실 답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쵸. 했어요. 네. 네, 사실 제 함정이었는데 아, 답이 사실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시중에 문제집을 사도 요 상황과 관련된 문제는 따로 해설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상황을 보고 가장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된다는 그런 보기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남유진 씨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사원이니까 당연히 내색을 하지 않고 아.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다가 참는다.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네. 흑역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저는 1번. 1번 출입문 쪽으로 자리를 이동한다. 저는
다시 회의를 하자는 식으로 분위기를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죠. 아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답이 없겠죠? 네, 그 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조금만 더 신중하게 그냥 생각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뭐 요 상황 문제 같은 경우에 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팁을 드리면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요, 뭐 어떤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을 좋아하겠죠. 그런 내용이 들어간 보기를 고르시는 게 조금은 더 좋아 보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조금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대응하는 답변들은 좀 피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료가 부정을 저지르는 걸 봤는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게 보기 제시문으로 주어지는데 이때 뭐 어떤 보기는 나는 그 친구와 인연을 끊겠다. 아는 척을 안 하겠다 이런 보기들이 간혹 나와요. 이런 네. 보기들은 배제하고 체크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상식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까요? 네, 뭐 이제 영역 이름은 직무상식인데요. 이제 직무를 조금 더 벗어나서 크게 한 6가지 카테고리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6가지는 경영, 경제, 역사, 과학, IT, 사회문화, 예절, 영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를 좀 보면 상식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르면 일단 실전에서는 비워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바로 문제를 한번 공개해 주시죠. 제가 이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한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네네. 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보기를 답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네. 이 빌보드 차트와 관련해서요. 닐슨 사운드 스캔의 음반 판매 집계량과 닐슨 방송 정보 시스템의 방송 횟수 집계량 등을 바탕으로 빈칸마다 순위를 갱신한다.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보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1번 매일, 2번 매주, 3번 매월, 4번 매년입니다. 네. 저는 일단 고르긴 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골랐어요. 하나, 둘, 셋. 2번. 2번. 뭐 정확히 다 맞추셨습니다. 네네. 정답은 매주 순위를 아. 발표한다가 맞습니다. 네. 이 상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평소에 되게 자주 듣던 단어들이 등장해요. 하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많이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봤는데 찍기라도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내가 모른다고 하면 다른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비워두고 가는 걸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는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성검사가 끝나면 이제 인성검사를 치르게 되는데 네. 인성검사 특징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해 주시죠. 인성검사는 뭐 다른 특징이라기보단 다른 기업들의 인성 질문들에서 출제되는 그런 유형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적성검사에서 되게 시간에 쫓겨서 타이트하게 달려왔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인성검사 210문항을 50분 내에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긴장이 풀어진다고 해서 간혹가다 210문항을 전부 다 마킹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인성검사는 다 풀어야 되는 항목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빈칸이 보이면 우리가 그 지원자분들의 인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꼼꼼하게 모두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적성과 인성 검사까지 하면은 이제 또 50분 동안 한자 시험을 문제를 풀게 될 텐데 한자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나요? 네, 한자 시험은 한 50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훈, 한자어, 사자성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난이도는 뭐 대개 그 대한상공회의소 한자 시험 한 3급 수준의 난이도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50문항이고 40분에 풀어야 돼서 이것도 역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문제들을 보면요. 뭐 꼬아서 내거나 굉장히 비틀어서 내는 문제가 없고요. 한자만 알면 직관적으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것 역시 뭐 그리고 찍어도 돼요. 한자는. 찍어도 돼요? 네, 찍어도 되기 때문에 모르시면 찍고 넘어가기라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자 문제 주시죠. 이거 보고 바로 답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턴 땡땡은 취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입니다. 1번 사원, 2번 도전, 3번 경험, 4번 공부입니다. 이게 한자를 안 보고 그냥 말로만 풀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한자가 어렵네, 포기해야겠다, 그냥 찍지 마시고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바로 답을 풀 수도 추측해서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포기만 안 하면 우리가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자,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하나, 둘, 셋. 3번. 네, 정답 3번 인턴 경험 맞습니다. 아이고 기분이 좋네요. 마무리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자에 약하다면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 네.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금은 우리가 보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 다음 주에 발표가 나는데 일단은 한자를 보는 기업이 지금 남은 인적성 시험 중에는 금호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한자를 다시 막 몰두해서 공부를 하기는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급 시험 한자가 우리가 외워야 되는 한자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한 1,300자에서 1,500자예요. 지금 한 2주 채 안 남은 시간에서 이걸 다 외우기도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조건일 거니까요. 우리가 시험에 합격,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서류가 합격하면 그때 그 금호 인적성 책을 사서 거기 안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들을 좀 익히고 가자라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K사트 이제 다음 주 일요일에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의 한 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인적성 시험을 뭐 준비하시든 아니면 일상생활을 좀 사시면서 나는 완벽주의자다. 난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다 맞추는 게 직성이 풀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도요. 보셨잖아요. K사트는 굉장히 시간이 좀 촉박하고요.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넘어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K사트를 준비하는 이 시간만큼은 나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조금은 내려놓고 이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열심히 풀어보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문제 푸는 동안 굉장히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컨설턴트 그리고 함께 문제 풀어준 남희지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접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대한민국의 강소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같이 할 수 있겠네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채널 고정!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시간 최소 500년.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한국 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춘천 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춘천시 중앙로 3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년 자립도전 자활상업 담당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정력은 관계없으나 가족, 사회복지학 전공자,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직업 상담사 중 1개의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자활사업이나 청년사업 관련 분야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월급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이고 접수 마감일은 4월 24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문 및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자활사업 담당자 1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변호사 홍영표 법률사무소입니다. 강릉시 옥천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법률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법률사무 및 격리사무 업무이며 근무 형태는 주 5일, 월급은 175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준비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법률사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의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대전에는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현재 연구직 2명, 기술직 1명, 행정직 2명 등 총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은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고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에 급여는 월 3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기술서 등을 준비하시어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고요. 접수 마감일은 4월 26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채용 공고문은 워크넷에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은 모두 무관하고요. 연구직 총 5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접수 마감일 맞춰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연습하기,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월요일인 22일에는 알아두면 유익한 건강보험 살펴보기, 화요일인 23일에는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설계, 수요일인 24일에는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선택이라는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 가능하시고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문의사항은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화 042-480-6057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 다양한 취업 특강 프로그램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대전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포털 커리어 이문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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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포털 커리어 이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수쌤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시면서 취업과 관련된 컨설팅도 하실 텐데 혹시 뭐 다른 분야, 다른 주제로도 컨설팅을 하시나요? 일단은 단순하게 이제 지금 취업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취업을 이제 전제로 하는 것들이 이제 진로죠. 네, 그 요즘 이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불일치를 좀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전공 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제 하는 지금 배우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분야랑 이제 하려고 하는 직업이랑 이제 안 맞다라는 뭐 개인적인 그런 건데 일단은 자기 탐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좀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공 불일치하면
저 또 중국학 전공해서 1도 상관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왔는데 유진 씨는 그래도 저는 언론학도입니다. 네. 언론학도 저는 프라이드가 전공 있군요. 공부를 아주 탄탄하게. 혹시 세미 씨는 어떤 과 나왔죠? 저는 문헌정보학과여가지고 저도 아예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엘리트시네요. 세미 씨랑 아니, 저는 1도 상관이 없어요. 네. 아유, 더 대단하신 거죠. 그쪽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한 자리 딱 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저보다 높이 올라가 있는 것 같죠 지금? 어깨가 살짝 막 내려다보고 있는 어깨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불일치하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여행을 좀 많이 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행 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좀 새로운 것들 많이 접하면서 이제 본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이제 실마리를 조금씩 찾게 되거든요. 예, 물론 지금이 여행의 시즌은 아니긴 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뭐 주말이라도 이제 좀 자기를 좀 환원시킬 수 있게끔 시간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상담할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순 쌤이 소개해 주실 기업이 바로 듣기로는 굉장히 이번 기업을 찾고 엄청 뿌듯해 하셨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항상 나오는 것 중,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선정이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해요. 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기업을 발견을 하고서는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직업 방송에 몇 번이나 나왔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근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할 기업은요. 제노레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제노레이 이게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엑스레이, 제노레이 이런 게 좀 비슷할 것 같아서 레이랑 비슷한데요? 좀 관련된 기업인가요? 역시 경력직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하게 이게 분석력이 있다니까요. 분석력이 그겁니까? 네, 일단 제노레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이제 연구 개발하고 이제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제품군은 이제 병원과 치과 대상으로 구분하여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취준생분들도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업인지 먼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노레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2001년에 이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작년이죠. 네, 코스닥 상장을 한 기업이고요.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엑스레이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설명드리면은 1895년 처음 렌트캔을 통해 가지고 발견 촬영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1900년부터는 이제 결핵 진단 목적의 엑스레이 영상이 활용되었고요. 우리나라는 1911년 조선 총독부 의원 도입이 되었고 3D 엑스레이 영상은 1984년 진단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엑스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발명품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1895년에 발견이 되고 또 촬영이 되었다고 하고요. 제노레이 뭐 이런 기업들이 현재 관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약간 외국과 관련된 기업이 좀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네네. 국내에서의 현재 산업 현황은 어떤 편인가요? 일단 제노레이는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산업내 순위는 5위입니다. 그 5위인데 5개 회사 중 이제 3개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노레이가 제일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국내의 경우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이제 10년 동안 연평균 7%씩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이제 연 5%니까 국내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치과용 엑스레이 경우는 2011년부터 이제 2016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이제 연 7.8%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뭐 방금 치과용 엑스레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구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엑스레이라고 하는 그 의료 장비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 이제 메디컬 의료 쪽에서랑 이제 덴탈 쪽에서 이제 사용되는 의료 장비나 이제 사용자 요구 사항에 따른 이제 기능과 특성이 이제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은 좀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제노레이가 메디컬과 덴탈 부분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어가지고 사업 간 시너지 창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인데 엑스레이 핵심 이제 부품인 엑스레이 제너레이터를 자체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판 디텍터 센서 기술을 개발하면서 엑스레이 사진과 동영상 획득과 빠른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또한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평판 디텍터를 적용한 의료용 엑스레이하고 이제 엑스레이 제너레이터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이제 기술 개발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사를 하면서 영상을 이제 하나 봤었는데 우리는 그 엑스레이 보면은 거의
그 사진으로만 이제 보잖아요. 저 찍혀서 좀 이따 예. 나와서 그걸 함께 뭐 그렇죠, 보내시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영상으로 이게 손을 이렇게 딱 대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엑스레이로 아. 움직이는 게 아까 막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손이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던데 그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실시간으로. 그래서 기술력만큼은 이제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엑스레이가 뭐 수입 제품인 줄만 알았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산업을 이끌어올 정도면은 제노레이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히든 챔피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어느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나요? 네, 그 제노레이는 이제 미래 성장 챔피언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까지 이제 치과용 엑스레이는 이제 세계 5위권으로 이제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출액도 바로 알려주시죠. 네, 매출액 이제 설명드리면요. 2018년도 매출액은 약 529억으로 영업이익은 이제 120억입니다. 매출액은 이제 28%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성장률은 무려 73.1%입니다. 당기순이익은 89억으로 80.4%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매출과 이런 부분도 성장력을 꽤 크게 보여준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면 제노레이가 걸어온 연혁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신세미 캐스터가 제노레이의 연혁을 소개해 주시죠. 네, 엑스레이 제조 분야의 최강인 제노레이의 연혁을 지금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 회사 대표님이신 박병욱 대표는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슨 출신으로 2001년에 메디슨 연구개발 인력 일부와 독립을 하면서 이 제노레이를 설립을 했습니다. 2002년에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본점을 서울에서 성남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003년에는 보급형 시암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2008년에는 제조업체인 나디크를 흡수 합병을 했고 또 2009년에는 미국 지사 법인을 설립, 3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5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하고요. 2012년에는 유럽 지사 법인을 설립을 하고 이때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함께 수상을 했습니다. 또 2013년에는 일본 지사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2014년에는 제1회 디자인 기술 혁신 대상에서 흑상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무려 2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우수 디자인상에 선정이 됐고요. 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레드닷 제품 디자인상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외로 제품 인증이나 개발 관련해서 연혁이 다양하지만 오늘은 수상 위주로 소개를 드렸으니까요. 자세한 연혁사항은 홈페이지나 채용 포털 사이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의 문헌 정보학도다운 아주 깔끔한 연혁 소개를 함께 들어봤고요. 자, 제노레이가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은 성장을 이뤄낸 만큼 연봉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봉을 또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이제 연봉은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이제 직무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작년 평균 연봉은 이제 금감원 공시 기준으로는 약 4,165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는 대졸 초임은 3,251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오, 괜찮네요. 네. 그럼 복지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복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뭐 이제 4대 보험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보건휴가, 연차, 경조휴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명절 선물 기양비, 창립일 행사, 워크샵, 사내 동호회, 주차비 지원, 건강검진,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사원 포상, 인센티브 제도, 우리사주 제도가 있습니다. 네, 복지 면에서도 굉장히 만족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노레이 채용 전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이제 제노레이 이제 홈페이지를 보니까는 채용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시 모집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번에는 4월 30일자로 해가지고 이제 거의 공개 채용 이제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채용 부분은 이제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은 접수 기간 맞춰가지고 지원을 그리고 홈페이지 수시 채용권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공고는 신임이지만 경력을 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신세미 캐스터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채용 공고를 보자면 포털 사이트에선 각 5개씩 보여지고 있지만 직무별로 나누면 총 20여 개의 직무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입 부분만 살펴볼 텐데요.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다는 점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먼저 인사총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총무 업무와 인사 업무 지원으로 자격 요건은 초대졸 이상입니다. 우대사항은 인근 거주자와 유관 업무 경력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인데요. 회계 및 결산, 해외 법인 관리 지원으로 초대졸 이상이 지원할 수 있고요. 인근 거주자나 더존 사용 가능자, 유관 업무 경력자, 회계 세무학 전공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영업은 해외 영업 관리로 법인 관리와 출하와 선적, LC, 실적 관리와 아시아권 영업 마케팅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요. 학력은 무관이지만 어학이나 무역학, 국제학의 4년제 졸업자를 우대를 하고 있고요. 영어 능통자와 인근 거주자, 해당 직무 경험자, 문서 작성 우수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영업 지원은 영업 관리 업무로 장비별 견적서 소개 자료 발송과 마케팅 지원, 장비별 카탈로그, 지면 광고 홍보물 제작 등의 영업 관리 업무랑 회계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이때 고졸 이상의 학력과 인근 거주자, 근무 경험자, 문서 작성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영업은 신입과 경력 2년에서 7년으로 국내 영업 관리와 국내 영업, 마케팅 직무를 담당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야탐 연구소 연구원 채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용 응용 프로그램 개발 직무로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캐드캠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직무를 소개해드리진 못하지만 이외로 많은 신입 채용이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문수쌤이 채용 절차 먼저 간략히 짚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노레일 추천하시는 이유까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채용 절차는 이제 심플하게 이제 서류 심사, 1차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이제 합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면접은 다대다 그리고 직무에 따라 가지고 기술 면접, 포트폴리오, 이력서 위주 면접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노레일을 추천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성장 가능성입니다. 이미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이제 수출을 이제 70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표 또한 이제 세계 5위 치과용 이제 엑스레이 전문 제작업체가 되겠다는 목표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가 되는 엑스레이의 모든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제노레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취업 포털 커리의 이문수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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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어벤져스 특집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2부에서는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